먼저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이틀째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회의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외교부대 공개 발언, 또 추가 정상회담 등 오늘도 숨가쁜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일본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도 곧 열릴 예정입니다. 캐나다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캐나다 캘거리 대통령실 프레스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G7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7일 낮 12시쯤, 우리 시각으로는 18일 새벽 3시쯤 G7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한국을 초청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악수했는데요. 이어 정상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G7 회원국 정상들과도 첫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어깨 동무한 채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대통령은 잠시 뒤 시작되는 확대 세션에도 참석해 에너지 안보의 미래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모두 2차례 발언할 예정입니다. 이 앞서 캐나다 방문 이틀째 첫 일정으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만나 경제협력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과도 약식 회동을 열고 인도와 멕시코, 영국 정상과 회담하는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우리 교민들과 만나며 영부인으로서 첫 단독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김 여사는 교민들에게 조국의 걱정 때문에 힘드셨을 거라며 새 대통령에게 원하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곧 열릴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대통령실은 앞서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 시각으로는 오늘 오전 중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 또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 등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대응하고 경제 안보 사안에 대해선 협력한다는 실용 외교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새 정부의 한일 관계가 설정되는 첫 상견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양국이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 과거 문제를 해결할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생산적이라며 일본도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일 정상 대화에서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질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됐던 시각엔 다른 정상과의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현지 시각으로 오후 늦게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캘거리 대통령실 프레스센터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적인 협상 진영을 꾸리고 실무 협상부터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통상교섭본부장과 실무진이 직접 미국을 찾아 미 무역대표부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에 통상당국 고위급 관계자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정상회담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한미 협상의 갈 길이 더욱 바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집된 통상추진위원회도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대미 협상은 단순히 관세 협상을 넘어 대미 산업, 기술, 투자의 새로운 협력 관계의 틀을 구축하는 작업이라면서 각 부처에서 한미가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미 통상 협상은 우리 경제에 명운이 달린 현 새 정부의 최대 현안인 만큼 우리 국익 극대화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윈윈의 협상,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 우리 관계부처 여러분 모두가 한 몸으로 앞서 대미 협상을 총괄할 전담팀까지 구성한 정부는 정부 교체기 다소 더딜 수밖에 없었던 한미 협상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G7 계기 한미 정상회담으로 정상 간 협상에 신호탄을 쏜다는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지만 기술협상 실무대표를 기존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고
작업반도 구성하는 등 채비를 갖췄습니다. 여기에 이르면 다음 주 여한구 본부장을 비롯한 협상 실무진이 함께 미국을 찾아 미 무역대표부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미 측과 통상장관급 셔틀 협상 및 기술 협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30일에는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도 개최됩니다. 정부 측에서 한미 관세조치 협의와 관련해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최종안까지는 아니어도 한미 협상 내용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겨우 청문회 일정을 정했지만 여야는 서로를 향해 국정 발목 잡기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인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던 여야가 하루 사이 두 차례 마주 앉은 끝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사흘 검증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개인정보 동의와 자료 제출 협조를 전제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참고인과 증인 목록은 확정하지 않았는데 야당은 김 후보자 스폰서란 의심을 받는 강모 씨와 김 후보자의 전처를 청문회에 부른다는 방침입니다. 회의 전에 최종 확정해서 실시계획서 채택할 때 같이 증인 참고인도 채택할 계획입니다. 어렵사리 청문회 일정이 잡혔지만 국민의힘은 앞으로 매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의혹을 밝히는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 등 10대 결격 사유가 있다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채무 문제에 대해선 특권의식이란 비판도 터져 나왔습니다. 신용불량 상태였던 김 후보자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릴 수 있었던 건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이라며 총리가 되면 갚아야 할 빚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반면 여당은 각종 논란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며 국정안정에나 협조하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모욕 주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에만 모든 초점이 모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여야가 여전히 증인 관련 사안에는 합의하지 못한 데다 각종 의혹을 두고 견해차도 큰 만큼 실제 청문회가 열리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금전 거래와 관련한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추징금과 세금 압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적인 미래도 없던 자신에게 오직 인간의 연민으로 1,000만 원씩 빌려준 분들에게 아직도 눈물나게 절실히 고맙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신용 불량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추징금과 세금 같은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1,000만 원씩 채무를 일으킨 것이라며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주 수입원이던 세비보다 지출이 많고 지난 5년 동안 교회에 낸 헌금이 2억 원에 달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지금까지 살아오고 버텨온 것은 신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해 헌금한 것으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다 발가 벗겨진 것 같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의 실핏줄이 터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주면서 다른 삶을 사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암에선 사내로서 무기력하고 부끄럽다고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들의 홍콩대 연구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선 관련 교수가 이미 공개적으로 아버지가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언론에 답장까지 했는데 왜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들은 입을 닫고 있느냐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취임 뒤에 처음으로 회동했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원구성이나 법안 처리 등 전국 현안에는 온도차를 보이면서 미묘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에 오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1야당 국민의힘을 찾았습니다. 인품이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잘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행은 안 된다고 하신 말씀 지금 정치가 반드시 새겨야 할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두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곤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서로 다른 당이 맡았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줄 것을 요구했지만 법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하고 여당과 야당의 협력은 필수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협력과 협치는 필수입니다. 싸움보다는 해법, 말보다는 실천, 그리고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야의 첨예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대목인데 이 같은 시각차는 다른 상견례 성격의 회동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하는 동시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방탄입법이라고 규정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언중유골의 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도 다소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겁니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제1 과제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거라며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고 응수했습니다. 여야 모두 상견례 성격을 겸한 자리에서 일단은 최대한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인데 전국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면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펼쳐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0조 원 안팎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야당을 향해서도 민생 회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자체에는 공감을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 등 추경의 세부 용처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첫 원내대책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먼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민생회복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전제된 신속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는 방안은 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가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주까지 관련 상임위 구성을 마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추경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돈을 어디에 쓸지를 세세히 들여다볼 거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소모성이냐 선심성이냐 아니면 진짜 국민들의 민생을 돕는 생산적인 거냐 이런 걸 좀 따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현금 살포는 경제회복 마중물이 될 수 없는 데다 세수펑크로 취약해진 국고 상황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집권 초 이재명 정부의 인기 영합적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빼놓지 않으며 추경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사업 예산을 전용해 추경을 편성했는지 등 재원 조달 방식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쪽은 속도전을, 한쪽은 꼼꼼한 검증에 방점을 찍으면서 추경안이 통과되기까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의 특별검사보로 김형근, 박상진, 문홍주, 오정희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민특검은 어제 대통령실로부터 이들 특검보 4명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검찰 출신으로 특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을 지낸 김 특검보와 창원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한 박 특검보는 재직 당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특검보 역시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지냈고 유일한 부장판사 출신인 문 특검보는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민특검은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 필요성을 묻는 말에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여사가 입원한 것에 대해선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다면서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도심에서 50대 운전자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13km를 달리면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운전자는 도로를 역주행하고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선을 가로질러 달립니다. 경찰 순찰차들이 막아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차선을 바꿔 계속 달립니다. 잠시 후 우회전하는 승용차 뒤로 순찰차 여러 대가 바짝붙어 추격합니다. 곧이어 순찰차들이 승용차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를 붙잡습니다. 어떤 여성 운전자던데 그 긴박해가지고 그 여성 운전자를 이제 그 경찰관들이 끌어내가지고 체포하는 과정을 봤는데 정말 긴박하고 저런 광경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새벽 6시 반쯤 경기 안산시 도심에서 50대 여성 A씨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기 시흥시 시와 요금소부터 13km를 달리며 40분 동안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A씨는 이곳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가다 순찰차 6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앞서 갓길에 차를 세운 운전자가 떨면서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와 대화를 시도했는데 이동주차를 하겠다던 A씨가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경찰관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자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알아서 가겠다 하고 가버린 거죠. 차라리 이제 이동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약물 검사도 시도했지만 A씨가 가족의 설득에도 검사를 거부하며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NSC를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봅니다. 홍상희 기자, 국가안보회의가 열렸는데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한 결론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오후 2시를 전후로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과 관련해 미군을 동원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거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의 내용이 도출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미군이 개입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한 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외교적 해결보다는 미국 자산 활용으로 강경하게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분석의 근거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낮 올린 글에서 이란을 향해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가리켜 소위 최고 지도자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쉬운 표적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살해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SNS 글에서도 우리가 이란 상공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대공 추적 장비와 이 방어 장비 등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 만든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도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끝내기 위해 추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정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많아서 직접 정리하겠다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이라는 점을 길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국 상황에 말려들게 되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도 옳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력을 국민 보호에 집중해 왔고 이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어느 정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목표를 위해 미군을 활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초대형 폭탄인 벙커 버스터나 스텔스 폭격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군이 중동에서 군사력을 추가로 늘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 당국자를 인용해 중동에 F-35를 비롯한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베트남에 입항하려던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중동으로 방향을 돌렸고 공중급유기 30여 대도 중동 쪽으로 이동시켰는데 이 중동의 군사력을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전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 태미 브루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Now, as the conflict between Israel and Iran continues, President Trump has also been clear that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I think that dynamic is pretty clear. He says he wants an end, as he has said. 네, 미 국무부는 중동 지역 미국인 보호를 위해 태스크포스도 새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인들에게 이스라엘이나 이라크, 이란을 방문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공습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두 나라 언론들도 보도로서 전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스라엘의 자랑 아이언돔이 해킹됐다고 주장했고 이스라엘 언론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깎아내렸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SNS를 통해 공유한 영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발사한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엉뚱하게 자국 영토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타스님과 IRNA 등 이란 통신사들은 이란 군의 사이버 작전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란이 예고한 대대적 공격이 빈약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란이 새로운 무기로 맹렬한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발도 안 되는 미사일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대로 이란 언론은 같은 날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본부 건물을 공격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언론 보도나 기자회견 방송은
자국민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상대국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תושבי טהרן, אל תסכנו את עצמכם ואל תהיו בני ערובה בידי הדיקטטור שמשתמש בכם לצורך הישרדותו. 이스라엘 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국영방송사 건물을 폭격한 것도 이란의 선전 기능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입니다. هشدارهای پیش رو برای روزهای آینده شما سرزمین‌های اشغالی را ترک کنید. 공습 1시간 전 대피령을 내린 이스라엘은 이란의 선전선동 확성기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공격 목표가 방송국이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국민들에게 방공호에 가지 말라는 가짜 문자를 조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 그러자 이란 관영 언론은 이란의 사이버 공격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 충돌에 미군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뉴욕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발 경제 불확실성까지 커진 상황인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정례회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중동 전쟁에 미군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뉴욕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하며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반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함께 물가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준은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전망입니다. Our goal should be to prioritize the identification of material financial risks and encourage prompt action to mitigate risks that threaten safety and soundness. 시장은 에너지 가격과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 급등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물가에 작용하는 영향보다 더 커질 경우 조기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로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도 전에 미국의 5월 소매 판매는 7,154억 달러로 전월 대비 0.9% 감소했습니다. 또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감소했고 설비 가동률은 77.4%로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의 후폭풍에 임박한 가운데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와 제조업이 주춤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해온 연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SK그룹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SK텔레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서 네트워크 오류로 12시간 넘게 거래가 중단되는 사고가 나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입찰에서 담합한 물탱크 제조 판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7,400만 원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하반기 생존 전략 모색에 나섭니다. 지난달 국내 친환경차 판매량이 국내 자동차 판매량의 52%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내연차를 추월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5채 가운데 한 채는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줄 뉴스였습니다. 경제 뉴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7위를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7계단이나 떨어져 내렸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 그리고 통상 환경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69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산출했습니다. 지난해 이전 경제 통계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업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지 평가한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1호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한 해 만에 7계단 떨어졌습니다. 4대 부문 가운데 기업 효율성 분야가 44위로 21계단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디지털 전환, 인재 유치, 위기 대응, 세계화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빴습니다. 인프라 분야 역시 21위로 10계단 떨어졌습니다. 도시관리와 유통인프라, 사이버 보안,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수출, 물가 등 경제 성과와 재정 조세 수준 등 정부 효율성 부분은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주로 설문 기반 지표의 전반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2024년 하반기 국내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대외 무역 환경 악화 우려가 기업들의 경제 전망으로 이어진 결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1위, 싱가포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석유회사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 아랍에미리트가 5위로 올라섰고 혁신으로 첨단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는 타이완이 다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이 13위, 중국이 16위, 일본은 35위였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해킹에 따른 먹통 사태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예스24가 전체 회사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스24는 전체 회원에게 도서나 음반, 공연, 예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00원권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온라인 상품 구매 이력이 있는 회원 전원에게 무료 배송 쿠폰 1장, 이북 구매 이력이 있는 회원에게는 이북 전용 상품권 5,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8천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1조 4천억 원 규모의 코인을 예치받고 돌연 출금을 중단해 코인판 폰지 사기 논란을 일으킨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이 기소됐습니다. 피해 규모를 8,800억 원대로 변경한 검찰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속인 조직적 범행이라며 경영진 4명 모두에게 1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3년 넘게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왔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갑자기 파산하는 등 외부 요인으로 회사가 무너져 입출금을 중단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전해 들은 피해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저희 지금 피해자 다 놀라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지난해 하루인베스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50대 남성은 법정에서 경영진을 흉기로 공격했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징역 15년에서 23년의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의 유죄 확정 여부가 다음 달 3일에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상고심 판결을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10분에 선고합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여간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뒤 풀려났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아침 식자재를 납품하던 차량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길가에 세워진 탑차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더니 차에 올라탑니다. 잠시 뒤 차량이 크게 휘청거리면서 도로 쪽으로 그대로 도주하고 이를 발견한 운전기사가 급하게 뛰어갑니다.
지난 9일 충북 충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유치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당시 차량은 냉장고 가동을 위해 시동을 켠 채 멈춰 있었고 운전기사는 물건을 납품하려고 자리를 잠시 비운 상태였습니다. 차 시동 켜져 있는 상태인데 올라갔다가 물건을 납품하고 내려오니까 차가 없어진 거거든요. 식자재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냉을 틀어놓고 이제 항상 A씨는 훔친 차량을 몰고 수킬로미터를 운전하다 인도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이곳에서 사고가 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까지 있어 사람과 차량 통행이 잦은 곳. 다행히 이른 아침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는 사고 차량이 출고 한 달밖에 안 된 새 차였다며 수리비부터 대차 비용까지 내야 할 판이라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배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차가 없어서 다른 사람 차를 빌려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차량 수리비도 너무 많이 나왔고.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추돌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안개가 걷히고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3도, 대전은 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1도,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밤 사이에는 내륙에도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국지적으로 호우경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른바 3대 특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에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습니다. 나머지 내란 또 최상병 특검 역시 특검보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3대 특검 가운데 먼저 수사팀장격인 특별검사보 임명 절차를 마친 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입니다. 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검찰 출신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입니다. 특히 과거 검찰에서 반부패 수사 부장 등을 역임하며 부패 비리 범죄를 수사했던 김형근, 박상진 특검보는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으로 꼽힙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문홍주 특검보는 2008년 임관에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별검사와 이명현 최상병 순직사건 특검도 후보 추천을 마쳤습니다. 내란 특검은 6명, 해병 순직사건 특검은 4명이 특검보로 임명됩니다. 대통령은 최대 요청 닷새 안에 임명을 마쳐야 하는데 기한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거로 간주되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말 전까지 3대 특검 모두 기본적인 진용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파견 인력 협의 등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은 특검보 선정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수사관 채용 공고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인력을 수용할 사무실 구하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검찰과 서울고검 청사 사용을 협의하고 있고 세상병 특검은 서초동에서, 김건희 특검은 광화문 인근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임 1주년을 맞은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도 검사 파견 등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특검이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말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계좌 담당 직원의 3년 동안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음 파일 가운데에는 2차 주가 조작 시기인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김 여사가 블랙펄 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의 세 번째 소환조사 요구에도 불응을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 오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쓴 혐의 관련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 진술서에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관여할 사실도 없지만 필요하다면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비공개 조사는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 인근인 울산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위였던 서 씨가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격인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해받은 2억 1,700여만 원을 뇌물이라고 본 겁니다.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은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벌어졌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을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거주지 인근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전 의원도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소 약 2달 만에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두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동일하게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볼 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다시 사건 이송을 요청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오는 9월 9일 열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번엔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정말 덥죠. 올여름에 최악의 폭염이 예상된다는 예보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9월까지 폭염 종합대책을 가동합니다. 기후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도심 온도를 낮추고요.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짧은 장맛비가 그치자마자 더위가 밀어닥쳤습니다. 해가 뜨거워 야외에 오래 있기 어려운 날씨지만 차가운 물 한 개가 나오는 곳에선 잠시나마 시원한 청량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Nice idea, I think so. Especially the flower and moisture and calm. I feel calm down and the atmosphere is so nice.
달궈진 아스팔트를 식히기 위해 물청소차 187대가 하루 한두 번씩 투입되고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옥상에는 태양열을 반사해 실내 온도를 낮추는 페인트가 새로 시공됐습니다. 시는 역대급 폭염이었던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에도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그늘막 422곳을 추가 설치하고 물안개와 자동 물분사 도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폭염 위기경보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 체계를 운용하고 온열 질환자를 위한 응급실 감시기관을 7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쪽방 주민 돌봄 지원을 늘리고 야외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도 강화합니다. 폭염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상 재난이 된 만큼 서울시는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시는 동행 목욕탕 등 밤더위 대피소와 야외 야간 문화 공연도 확대해 긴 열대야를 시민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그제 강원도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10대 4명이 강물에 휩쓸려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제주도 해수욕장에서도 10대 중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른 더위에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가 비상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홍천강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유독 잦은 곳입니다. 10대 남녀 학생 4명이 물놀이 중 수심 2.5m 급류에 갑자기 휩쓸린 건 월요일 오후. 사고 직후 주변을 지나던 인근부대 소속 군인이 이들 가운데 2명을 구조했습니다. 한 명은 스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명, 15살 김모군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수색 작업 끝에 결국 이튿날 오전 사고 지점 인근에서 숨진 김군을 발견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은 친구들은 오열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홍천강 여러 지점 가운데 물놀이가 금지된 곳. 특히 앞서 내린 비로 강물이 불고 유속은 더욱 빨라진 상태였습니다. 들어갈 땐 깊지 않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거기 중간쯤이 처음에는 바위로 이렇게 발이 닿는 지점이다가요. 네. 허리춤까지 그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확 깊어지면서 거기가 좀 깎인 부분이더라고요. 수심이 2.5m까지 된다고 저희 대원들이 확인을 해서요. 구조대가 물에 빠진 조난자를 끌어올립니다. 물놀이 하던 10대 중학생이었는데 함덕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끝내 숨졌습니다. 제주 지역 해수욕장은 이달 말부터 차례대로 개장할 예정. 아직 정식 개장 전이어서 통제선이나 안전요원이 없었습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며 안전대책 마련 전에 물놀이객부터 몰려드는 상황. 사고 역시 늘어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수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롯데를 물리치고 5연승으로 날아올랐습니다. 2위 LG를 한 경기 반차로 밀어내는데 아픈 손가락이었던 안치홍이 결승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2회까지 삼진 5개. 마운드에서 와이스가 자신감을 뽐내자 독수리 타선은 3회에 응답했습니다. 주인공은 시즌 초반 극도의 타격 슬럼프에서 벗어나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안치홍. 투아 주자 1-3루에서 롯데 선발 데이비슨의 초구 포크볼을 노려쳐 중견수 뒤 가장 먼 담장을 넘겨버렸습니다. 시즌 33경기 만에 나온 첫 홈런이었습니다. 한화는 8회에 최은성의 번트를 수비하던 롯데 내야진이 잇따라 실책을 저지르며 손쉽게 추가점을 뽑았습니다. 와이스는 8회까지 안타 3개만 맞고 삼진 9개의 무실점. 눈부신 피칭으로 팀의 5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한화는 2위 LG의 한 경기 반차로 도망갔습니다. Last series we had against LG was a big series. I wasn't able to pitch in that series, so today was really important for me. Obviously, Lotte's in third place, so it was good to get a win today. NC 랄리도 LG의 강타선을 6회까지 2실점을 맞고 시즌 9승으로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NC는 찬스 때마다 득점에 성공해 6대2로 승리했습니다. 디아즈의 25호 홈런 등 홈런 3방을 포함해 안타 22개를 몰아친 삼성은 두산을 12대1로 완파하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화이트가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SSG는 키움 선발 김윤아의 시즌 10회째를 안겼고
기아는 2안타 3타점으로 타선을 이끈 최용우를 앞세워 KT를 완파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선두 전북이 수원FC의 역전승을 거두고 시즌 처음으로 4연승을 달렸습니다. 전북은 전주 홈경기에서 전반에만 2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후반 김진규와 콤파뉴의 연속골에 이어 43분 수원 김태환의 자책골에 힘입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서울은 후반 26분 문선민의 동점골로 강원과 1대1로 비겼고 포항도 대구와 1대1로 비기면서 4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러시아에 만여 명의 병력을 파병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쿠르스크의 재건 사업을 위해 공병대 등 6천 명을 추가적으로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전투 병력에 이어서 재건 사업까지 참여하며 북러 밀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2주 만에 평양을 다시 찾은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반갑게 포옹을 합니다. 올해만 3차례나 방북한 쇼이구 서기는 쿠르스크 재건을 위한 북한의 지원 결정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쿠르스크의 재건 사업을 위해 공병대 등 6천 명을 파병하기로 했다며 형제적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военных строителей, которые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такая братская помощь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и руководителя Ким Чен Ына. 쇼이구 서기는 공병대 5천 명과 지뢰 제거 인력 1,000명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월 말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고 탈환했다고 주장하며 북한 파병군이 이 과정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체결한 이른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실제 행동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쇼이구 서기는 강조했습니다. 이 문건의 제약국들 중 일방이 침략을 받는 경우 호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예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러시아가 전폭적인 지원 대가로 북한에 어떤 것을 제공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쇼이구 서기는 이와 함께 30년 이상 중단된 모스크바 평양 직항편도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미사일과 드론 400여 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키이우 등의 대규모 공습에 나서 1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 제재 등을 요청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6월 18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가스 시설까지 공격하자 유가가 $100까지 오를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에도 유가가 생각보다 잠잠한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16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는 모두 배럴당 $70대 초반으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초 기록한 $80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란은 매장량 기준으로 원유 세계 3위, 천연가스는 2위고요. 생산량으로는 각각 7위와 3위입니다. 이런 에너지 강국이 위기에 직면했는데 유가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죠. 첫째로는 서방의 제재로 국제시장에서 이란 원유의 수출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우방국 위주로 수출하는데요. 하루에 150만 배럴 정도 수준에 그칩니다. 둘째는 오펙 플러스의 생산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400에서 500만 배럴의 추가 생산 능력이 있어서 유가가 크게 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는 중동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확전까지는 가지 않을 거란 전망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불안감은 여전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경기 화성에 이어 대구에서도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 공분을 샀죠. 피해자들이 스마트워치만으로는 불안하다면서 사설 경호업체를 찾는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는 비상시에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누르자마자 경찰이 바로 집 앞에 나타날 수도 없고요. 신속하게 조치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터라 경찰의 안전조치가 신변 경호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용해인 의원실에 따르면 안전조치 신청은 3만 건이 넘게 승인되는데 신변 경호까지 이뤄진 건 200건이 채 안 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피해자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따로 경호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경호원 1명을 하루 고용하면 20에서 30만 원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돈 200만 원은 든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제재하는 게 상식적인데 현실은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스토킹 가해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겨레 신문입니다. 원두값은 뛰는데 커피값은 못 올리는 카페 사장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재료비 상승과 치열한 경쟁, 또 높은 임대료라는 삼중고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선 원두값 최근 1년 새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브라질과 베트남 등 주요 커피 산지가 이상기후를 겪으면서 생산량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유값도 더 올랐죠. 개인 카페들은 저가 프렌치 카페와도 또 다른 카페와도 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가격을 올릴 이유는 많은데 정작 가격을 올린 개인 카페는 드뭅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이 아쉬워서입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종업원 뽑는 대신에 본인이 쉬지 않고 일하는 사장님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커피 원두 대신에 허브나 곡물 등 다른 원료로 커피를 만드는 대체 커피 전문점도 등장했습니다. 참 이래저래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6월 1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피서 1번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이번 주말에 정식 개장합니다. 올해는 여름이 길어진 기후변화에 맞춰서 개장 시기를 앞당기고 폐장은 늦췄다고 합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모래축제 등 각종 행사로 들쑥날쑥했던 백사장을 불도저가 다림질하듯 정돈합니다. 이번 주말 정식 개장을 앞두고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은 정식 개장일을 예년보다 열흘가량 앞당기고 폐장 시점은 2주 늦췄습니다. 여름이 길어진 기후변화를 반영해 더 오래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해운대 해수욕장 낮 시간대 평균 수온은 25.2도씨였는데 9월에는 27.9도씨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은 지난해 첫 선을 보여 인기를 끌었던 홍보구역을 더 확대하고 특설무대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인기가 있는 행사나 먹을거리 등도 해수욕장에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모터밥, 그리고 이제 디제잉 파티,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늘막 쉼터, 그리고 이제 푸드트럭들을 이제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